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플러스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입니다. 노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병,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치매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나날이 증가해 2010년 전체 질환 중 47위에서 2017년 9위로까지 상승했습니다. 더구나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획기적인 치료제가 없는 치매는 예방과 진단 후에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의학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정부 등 사회 다방면에서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치매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치매 국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치매 국가 정책의 현 주소를 좀 알아보고 그 성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와주신 참석자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민영신 과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의 박건우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에는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의 김성윤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뉴스 유수인 의학 전문 기자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에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게 바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윤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현 정부의 보건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문재인 케어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보장성이 63%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 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70% 상향을 해보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보장성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좀 체감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케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 교수님. 예, 많이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제 보장성이 강화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비보험이 이제 보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험이 안 됐던 여러 가지 검사들이 좀 더 많이 보험 수가 체계 안에 들어와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취지는 저희들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좀 걱정스러운 건요. 최근에 뭐 어떤 가수분이 이제 MRI라고 뇌를 찍는 거 다 4분의 1 값이고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의 그 선전이 나온 이후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적인 필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RI를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 보장성 강화라는 건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절하게 주어지라고 가는 건데 때로는 초반에는 이런 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의료 현장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그렇군요. 김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 좀 여쭤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그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더더군다나 지금 공적 보험 이외에 민간 보험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공공보험만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문재인 케어의 기본 방향은 맞는데 그럼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런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에 의료 전달 체계의 그 전문성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논의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좀 세부적으로 다듬어갈 부분들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갑론을박 있겠지만 또 국민들은 좀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 데이터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사회보험이라는 제도 특성상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고 또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6월에 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 국민 절반 이상인 54% 정도가 그 부당성 강화 정책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19.6%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평가는 11.5% 정도에 불과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는 MRI, CT 초음파 적용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기존에 그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았던 항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료비가 낮아진 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많이 좀 만족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좀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 문재인 케어 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치매가 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치매 노년기에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질환인지 시청자들에게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성윤 교수님 먼저. 네, 치매 자체는 그게 뭐 병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기능,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일상생활 기능이 안 되는 그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치매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로 뇌를 많이 다쳤다든지 뭐 뇌 종양으로 뇌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든지 뇌염에 걸렸었다든지 또 그런 것들 다양한 것이 다 치매에 이를 수 있는 병인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하고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즉 뇌졸중에 의한 후유증으로 생기는 치매, 그래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주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기간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죠.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질환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치매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 교수님.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매는 증상입니다. 즉 치매 증상 배경에 깔려 있는 정확한 병을 알아서 그것이 치료 가능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대응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남게 되죠.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그 부분일 겁니다. 즉 뇌가 병적으로 이 나이가 들어가는, 좀 더 빨리 나이 들어가는, 소위 그것을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남는 숙제가 되는 거죠. 그 병을 이제 갖고 10년, 20년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정확한 진단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론 약으로 딱 없애면 제일 좋은데 네, 치료 딱 되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노화 과정을 스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가족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의사들은 도와드리는 거죠. 가족들이 그분을 잘 케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의사의 포션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 그리고 가족을 도와주는, 그리고 그 가족을 도와주는 사회, 그리고 국가의 종합적인 도우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아마 치매가 있어도 그래도 좀 안심하고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단순히 개인의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사회,
국가가 함께 나서서 좀 케어해야 하는 사회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치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치매 인구는 저희가 이제 전체 노인 인구의 한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 한 분. 예, 한 70, 전체 노인 인구가 한 750만 명 정도 되면 저희 그 치매 인구도 한 75만 명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인구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이면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초고령화 사회를 좀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 수는 가파르게 좀 증가할 거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의원님,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거로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치매 인구가 어떤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4년 단위로 2배씩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4년 단위로요? 어떤 책에는 보면 5년 단위로 뜬다는 아니면은 또 15년 뒤에 훨씬 배로 늘 것이다. 어쨌든 간에 뭐 굉장히 많이 는다. 지금 뭐 주장이 한 7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에 15년 뒤에는 이게 아마 127만인가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증가하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치매만 그렇지만은 MCI 즉 인지기능 장애까지 하면은 거의 500만 가깝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런 데다가 벌써 65세 이상이면은 자료에 따라서 1.5% 아니면은 뭐 3%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75세 가면은 대개 뭐 12%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에 따른 19%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85세 가면은 40%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50%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마다 데이터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하여튼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 환자의 적어도 하여튼 40, 50% 가까이 최소한 30%에서 50% 가까이가 이미 인지기능 장애나 아니면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 소양을 지니고 있다. 전반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가는 이 추세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치매 걸린 환자뿐 아니라 노인분들도 내가 치매 걸리진 않을까?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실 텐데 주로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대개 이제 치매 환자분들과 같이 오시는 가족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이 자녀들은 괜찮은 건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나도 또 저렇게 부모님처럼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치매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지 않으신 분들 경우에는 자기 때문에 가족들 고생시키는 걸 굉장히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본인 혹은 가족들이 이런 만성적인 질환을 말년에 쭉 겪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점점 약물 치료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요양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분들은 경제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이것을 내가 잘 치료하고 견뎌나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하는 병이다 보니까 이 치매 치료와 관리 비용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실제로 어느 정도 듭니까? 치매와 관련해서 그 연구 용역에 따르면 그 치매 발병 후에 평균 4년 최대 그 10년 동안의 가족 돌봄이 제공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하루에 평균 5시간, 최대 10시간의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돌봐야 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예, 그리고 치매 치료 및 간병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실태조사에서 한 내용인데 그걸 이제 15년으로 재구성해서 본 결과에 따르면 한 2,033만 원 정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사실 근데 또 간병하다 보면은 일을 또 못 하시는 경우들도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 부담은 더 클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느끼는 이런 경제적 부담도 있겠지만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을 14.6천억이라니까 14조 6천억이라니까 뭐 약 15조 가까운 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단한 데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2조 3천억밖에 안 되고 약값도 뭐 1조 7천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비에 관련되는 이게 실제로 뭐 우리가 요양병원 가고 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관리 운영비가 벌써 뭐 15조 가까운 돈이면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의료비 전체 다 해봐야 지금 60조 정도입니까? 사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다 계산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60조, 70조 뭐 이런 것 되면은 15조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아요. 뭐 그건 어느 범위까지를 하는지 몰라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돈도 돈이지만은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게 문제죠, 사실은. 더 큰 것이. 왜냐하면 부모가 인간으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또 가족으로서 권위를 가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 때로는 이분들 관리하다 지쳐가지고요. 간병살인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아마 17명인가 18명 가까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게 가족 해체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까지 다 살펴봤을 때 정말 치매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치매 관련 정책은 뭐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현 정부에서는 치매 정책에 좀 보다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장님? 연구에 따르면 2050년도 정도 되면 한 300만 명 가까이 치매 환자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매로 인한 그 가정의 부담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가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아까 말씀드린 간병 사례라든지 치매가 걸렸는데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 아내를 살해한 걸 몰랐던 그러한 사건도 최근에 뭐 일어났듯이 이게 사회적으로 참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그 치매와 관련돼서 이제 정책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매 문제, 개인과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 과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세부 사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한 대안까지 함께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년간 치매 관련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크게 좀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방과 검진 부분, 그리고 치료와 요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치매 국가 책임제, 그 치매 예방과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제 각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를 해서 예방과 관리 그리고 검진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전국에 지금 256개 보건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소는 아마 연내에 모두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이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1:1 상담,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 그리고 예방,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행을 하고요. 또 이러한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또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뭐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로 연계를 통해서 치매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리, 뭐 예방, 또 조기 검진도 실시하고 1:1 상담도 진행하고 또 신경 인지 검사도 안심센터에서 사실상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의 허브 기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사실 엿보이는데요. 이런 사업들 패널분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선은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지역의 안심센터장님께 이제 취재차 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요즘에 그런 금전적인 이유로
진료를 못 받거나 검진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센터의 역할을 알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 뭐 요구를 하는 비율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치매 국가 책임제 또 치매 안심센터의 그 역할이 특히 그 진료기관을 찾기 이전의 인지 저하 아니면 그 이전의 인지가 약간 노화에 의해서 저하된 그 정도의 상태의 부분, 이런 분들은 아직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의료기관을 찾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의 틈새를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서의 검진이 잘 커버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단계는 의료기관의 영역을 이제 넘어섰을 때, 이제 요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병원에서 계속 검사하고 약 타고 하는 수준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의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종의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가 이제 안심센터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국가에서 그 치매 관리 종합 대책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그 이후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까지 이루어진 제도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있게 해줄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긍정적인 뭐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치매 안심센터 지금 256개, 256개. 아, 256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운영의 질이나 내실화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평가들도 사실 있거든요. 좀 이번에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점 있다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점 있으시면 좀 의견 주시죠. 시작한 지 2년뿐이 안 됐습니다. 네, 2년. 네. 당연히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병원에 가는 것이 겁나서, 그래서 이제 그 겁난 것을 조금 편한 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상담을 하고, 그럼 이런 상태가 되셨으니까 병원 한번 가시죠. 요 얘기하는 게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검사를 해서 뭐 아주 대단한 저걸 해갖고 당신은 바로 어떤 치매고 그래서 당신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한번 병원 가보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아직은 이게 치매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그림도 같이 그리고 노래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사회성을 좀 넓히고 우울증도 좀 해결이 되시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 대신 저희들이 매번마다 진짜로 좀 좋아지시는지 또는 나빠지시는지 한 번씩 체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의 모습인데, 이게 경쟁이 붙었네요. 아, 그래요? 서울시에도 서로 경쟁이 붙죠. 각 안심센터별로요?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운영상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더 하려니까 지하철 가서 끌어갖고 검사하시고, 네. 저한테도 무리하게 이상하게 치매 환자가 적게 발굴이 되는데 선생님 좀 치매 진단을 좀 더 내주실 수 없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이런 것들만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수치에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과정에서 10년 서울시에서 하는 10년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그런 평가에 의해서 원래의 목적이 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고요. 이제 256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잣대를 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고 실적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원래 취지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은 2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 평가를 좋다 나쁘다 저희들은 아직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256개가 생긴 것은 엄청난, 저희들은 혁명적인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실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좀 과잉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또 박근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초기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좀 지자체 평가를 저희가 좀 이용을 했습니다. 지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조기 검진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기 검진을 많이 한 치매 안심센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는 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256개 연내에 모두 개소를 하고, 사실 치매 안심센터가 해야 될 부분은 예방과 사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에 대한 이제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줄이 나가고 예방과 사례 관리 위주로 해서 이제 좀 평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런 그 조기 검진 숫자로 좀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기 검진 그리고 환자를 이제 등록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저희 치매 예방 사업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치매 안심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서 이제 한 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 마을을 이제 치매 안심마을로 가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이제 치매 환자가 그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나가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이제 대부분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예방 사업으로 나가서 이제 예방 프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 프로그램에 마을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인식 개선을 위한 또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자주적으로 이제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닭을 사육하거나 그렇게 해서 치매 환자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노인복지관의 그 기능을 좀 재정립해서 노인복지관에 여가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치매 활동도,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이제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뿐만 아니라 그 치매 안심병원이 진행되면 치매 안심병원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인지 저하자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예방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운영하고 계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치매 국가 책임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이 검진과 예방 부분에서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의견 주시죠. 처음에 2005년인가 6년 서울시에서 약 지금 현재 15년째 치매 지원센터 사업을 해오다가 그 모델이 전국적으로 이제 250여 개 보건소를 통해서 확대가 됐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은 정말 대형 대도시의 밀집형 치매 지원센터로서의 사업이었다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그 방법하고 또 읍면단위 농어촌 지역에서 해야 되는 방법은 많이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똑같은 방식과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치매 안심센터의 그 직원 구성이 의료, 간호, 또 복지, 또 심리, 여러 파트의 또 작업 치료라든지 여러 파트의 전문 직종들이 모여서 20여 명의 구성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농어촌 읍면 단위에서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계속 훈련하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어촌 지역에서의 치매 예방 사업에는 그 지역 출신의 그 커뮤니티에 맞는 형태의 인력 구성과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서울시에서 했었던 치매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어려운 점이 치매 전문 인력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이제 많이 직종을 옮기게 되거나 또 어떤 2년 지나서 이제 정규직 보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또 페이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 때문에도 자꾸 인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이슈일 것 같아서 여러 다각적인 그런 접근이나 해결 논의들이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의 안심센터 접근성이 좀 힘든 거, 접근이 어려운 문제, 또 그런 부분, 그런 센터의 전문 인력을 좀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면 있을까요? 어떻게 뭐 개선하는,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부분? 사실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제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경북이나 강원도 같은 산지 지역에 가면 이제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농어촌 모델이라고 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제 송령 서비스라고 해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또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경로당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마을 회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건시설을 활용해서 치매 안심센터 분소 개념으로 그러한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한 97개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걸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치매 국가 책임제, 검진과 예방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까 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매 주기 검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검진이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와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증상이 악화되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검진만큼이나 검진 이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진단 후에 제대로 관리하는 거 역시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치매 치료와 요양 관련 정책들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치매 환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치료 환경이라면 어떤 걸까요? 일단 치매에 걸려도 가족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독거 노인의 퍼센테이지가 요즘 25%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강북구만 하더라도 진짜로 25% 거의 육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분 중에 1분이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지는 저희들이 와서 뭐 검사를 해보면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걸 알아야지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치료가 되는데, 그래서 가족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뭐 사회적 가족을 맺어주는 청년 후견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공 청년 후견인을 많이 이제 양성하고 보내드리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치료 환경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특히나 독거 어르신들이 나올 수 있는 뭔가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나올 만한 일이 없고 그분들은 집에만 계시고요. 모든 복지 정책이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안에 계시면 밥도 갖다 드리고 찾아가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이런 분들을 어느 순간엔 이렇게 좀 모으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또 같이 좀 병행이 좀 됐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은 서포터가 있어야 되겠다. 국가 책임제의 최초의 공약사항에 치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치매 업계에 종사한 종사자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항시 애국심에 호소당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건 그 계속적으로 정책을 유지하는데 매우 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을 도와주고 가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지원, 이것도 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치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람직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은 치매 환자가 가족과 함께 관리하고 치료해 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뭐 가족이 없는 그런 좀 소외된 노인분들도 밖으로 좀 나오게 이끌어서 함께 구성원이 함께 관리해 나가고 치료해 가야 하는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한 치료 환경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가족분들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뭐 가족 해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병 사례까지.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 부분, 그리고 물론 치매 치료와 요양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걸 텐데요. 어떤 정책 사업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좀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들의 자소 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족들을 지원해 주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에 카페와 같은 공간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가족들이 서로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그리고 또 자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치매 가족분들의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뭐 경제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네.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가족들에 대한 뭐 휴식제도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이제 가정 요양보호사가 이제 따라가서 이제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여행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이제 장기 요양 수급자가 되면 이제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이제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돌봄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치매 환자들이 치매 가족들이 가장 크게 여기고 있는 뭐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해서는 뭐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 이제 뭐 장기 요양비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고 그리고 뭐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정 특례인가요? 산정 특례를 적용을 해서 이제 본인 부담률을 또 완화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족들을 위한 뭐 여러 서비스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또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 요양보험 본인 부담률도 완화시키고 또 특히 중증 치매 진료는 본인 부담률을 좀 더 10% 정도. 예, 원래 뭐 최대 뭐 60% 수준이었던 것을 40% 경감해 주죠. 그걸 이제 10%까지 본인 낮췄습니다. 부담이 많이 줄었다. 본인 부담이 한 10% 정도 내려갔죠. 치매 어르신 생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예, 다양한 뭐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치료비 부담의 완화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인정조사 등급을 나갈 때 기준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좀 있는 걸로는 파악이 되고 있으나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에서 네. 뭔가 좀 신체적 장애 부분을 신체 장애만 주로 좀 이렇게 위주로 보고 하는.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장기 요양에서 이제 등급을 산정할 때 이제
가장 보는 게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치매 신체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을 신설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을 받더라도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꼭 주간 보호 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고 또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이제 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주간 보호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워낙 주간 보호 시설의 서비스가 치매 환자들보다는 이제 신체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돼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치매 안심센터에 있다가 주간 보호 시설에 가서는 좀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좀 그런 분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또 주간 보호 시설도 이제 치매 전담형으로 해서 치매에 특화되는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주간 보호 시설도 이제 치매 환자들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조사에서 좀 인지장애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평가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좀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치료와 요양 부분에서 요거는 잘 되는 것 같다 또는 요건 좀 부족한데 의견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죠. 실제로 박 교수님, 네.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제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과의 협력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치매 안 좋으면은 사실은 돈에 폐질 약 주는 그 처방하고 사실 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환자의 진료를 통해서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진료에 응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가 책임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 의료에 대한 하고의 협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민간 의료기관은 이거 그냥 국가에서 책임지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간 병원에서 그분들을 보는 건 치매 어르신 그 단독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렇게 보고 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보던 분인데 계속 봐드려야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꼭 불만 있냐고 그러면 한마디 할게, 제발 좀 이 안심센터는 민간 병원하고 경쟁 체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민간 병원에서 쓰고 있는 진단 도구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좀 다른 걸 쓰시고요. 좋은 상담만 해도 충분하게 환자분이 병원에 가야 될지 좀 더 센터로 와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선생님들이 치매 안심센터를 처방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리어. 선생님들이 혹시 신경인지 검사를 하실 그 분이 안 계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이분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연결이 잘 안 떠오르시고 그러신다면 치매 안심센터를 처방해 주시면 치매 안심센터에 오게 해서 그걸 잘 설명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경쟁 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또 다른 전문적인 시설이 제공된 것이고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지금 치료하고 계신 그분들이 보다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교육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는 그 말이 먹히지만 일부는 사실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에서 하나 둘씩 조기 검진 파트를 과감하게 좀 줄이고 예방과 얘기한 대로 예방과 사례 관리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두신다면 아마 커뮤니티에서 이 치료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심센터와 민간병원이 경쟁할 게 아니라 안심센터가 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좀 민간병원의 그 역할 부분들, 그 전문적인 부분을 너무 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예. 필요한 부분은 뭐 필요한 치료고 뭐 검진이고는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근데 저는 그 볼 때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보면 반드시 콘덕터가 있잖아요. 콘덕터는 전 악기의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율을 하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보다는 이 치매 의 장이 되는 보건소장이거든요. 보건소장이 그 각각의 병원하고 이 의료기관하고 전체 플래닝을 이쪽에는 다 갖고 그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는 체크를 해주고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이 시리즈별로 치매 시리즈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단순 MSE 정도는 끝나고 난 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의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조율을 해 나가고 여기 그쪽에서 나오는 견해에 따라서 여기서는 예방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 입원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플래닝을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역할이 분명하고 그 대신에 여기서는 관리하고 등록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생기질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콘덕트를 이렇게 지휘관을 지휘를 해야 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안심센터가 총괄 지휘를 하겠지만 이 치매를 검진하고 치료하고 뭐 요양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이 좀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단계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역할이 다른 거고 그 역할 분담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좀 컨덕터 역할을 할 누군가도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도 해주셨고요. 뭐 기타 그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이 바로 그런 컨덕터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 된다면 사실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 구도는 전혀 아닙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고 거기서 사실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인지 저하가 있고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수년간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약물 치료로 뭐 호전의 기미가 없고 이제는 이분을 위한 요양시설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가족들한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병원의 차원에서는 어디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적절한 기관, 이분한테 맞는 기관이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정보가 취합되는 센터가 치매 안심센터여야 하고 거기는 그러므로 직접 조기 검진을 하는 비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줄이고 그런 정보의 교류, 그다음에 진료 수준이건 아니면은 요양 수준이건 아니면 그 전 단계 예방 수준이건 그런 거를 적절히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역 정보를 풍부히 갖고 있어서 다 그쪽의 의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그게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뭐 이 치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의 그런 부분도 뭐 지금 얘기를 나눠봤지만 사실 치료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요양의 단계가 이르게 되죠. 근데 실제 뭐 장기 요양 시설 그리고 치매 전문 병동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런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기 요양 시설, 치매 전문 병동.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그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그 인프라 확충 쪽에 이제 치매 안심병원을 설치를 하고 또
치매 요양 시설을 이제 공립으로 해서 확충을 하겠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치매 안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립 요양병원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하고 인력 기준을 갖추게 되면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중에 저희가 이제 1호 치매 안심병원이 지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 두세 군데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치매 안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 행동 증세를 보이시는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인데요. 이제 치매 안심병원이 설치가 되면 이제 이상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많은 혜택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립으로 해서 2022년까지 한 130개소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자면은 인구가 줄어가고 여러 가지 악업성 병사나 이런 기능에서 너무 이렇게 병원별로 만들려면 아까 말한 대로 지역에 굉장히 거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꼭 능사인지 아니면 또 그런 환자들이 뭐냐면은 실제로 다른 과의 진료를 많이 받아야 될 환자들이 놓이는 특히 많잖아요. 그럴 때 통합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병상 개념으로 가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만성으로 넘어갈 때 또 다시 이전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병상 개념을 많이 도입을 일단 하고 거기에서도 필요한 수가도 적절히 이렇게 제공하고 하면은 효과적일 거 몰라도 예를 들면 요양병원 만들면 요양병원 만드는 순간부터 아마 지금 굉장히 저항이 걸릴 겁니다. 치매 전문 병원을 별도로 딱 설치하기에는 좀 반발심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요양병원에 별도의 치매 병동을 두는 정도, 병상을 두는 정도. 병상을 두는지 그런 병원 뭐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저희 공립요양병원이 이제 전국에 이제 79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결국에는 민간 병원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민간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매 안심병원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의 수가 체계에서는 아마 운영을 하게 되면 다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될 경우에 수가 체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뭐 수가 말씀도 하셨지만 그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번 수가 체계 개편은 2008년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 도입 후에 10년 만에 처음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번 그 개편이 이루어진 배경,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요양병원 자체의 원래 취지에 반해서 좀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양병원의 그 수가를 조금 개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래 요양병원에 있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 이제 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할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이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체계를 조금 개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좀 부조리한 관행들을 좀 개선해 보기 위해서 이번 개편이 시행됐다. 이번 개편안의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 학회에서 이제 좀 반대 입장도 내세우고 있어서 좀 알기는 하는데요. 사실 뭐 왜 그런 부조리한 방식을 썼느냐 하면 수가 체계가 원래 부조리했기 때문이죠. 먹고 살려니까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편법이 일어났고 편법의 그 모습이 뭐 마치 요양병원의 큰 비리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돼서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실망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수가 체계가 개편이 됐고 좋은 방향으로 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바뀌는 과정 중에 딱 한 포인트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와 좀 반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죠. 그 포인트가 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치매 어르신들이 드시는 치매약, 그 약이 이제 일정하게 이제 정액수가제에다가 더해서 치매약을 또 이제 저희들이 그 처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서 소위 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행위별 수가 행위별 수가라고 되는 하기에는 건가요? 약값을 청구를 하고 별도로 예, 이제 약값을 청구를 하고 약값에 대한 것만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요 전체적으로 정액제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것도 한 1,000원 정도의 선에서 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좀 중증으로 갈수록 이제 한 가지 약제가 아닌 두 가지 약제 정도가 그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 약값이 들거든요. 근데 한 1,000원 정도를 해도 좋다는 그 전체 버짓 정액수가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정도를 그 약값을 더 많이 쓰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죠. 예. 이 포괄수까지 안으로 들어갔는 예. 포괄수까지 속에 포괄수까지 들어갔는 속에 예. 들어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에는 원래 먹던 약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필요한 약을 더 처방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요.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예전처럼 그냥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지금 좋게 바뀐 수가 체계에서 치매 어르신들도 좀 더 제대로 약을 드시면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포괄수까지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치매 어르신들은 반대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체계로 바뀐다면 아직 뭐 4월 말에 결정된 거라서 지금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저희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걱정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 일당 정액수가제로 편입됨으로써 실제로 좀 이제 치매 국가 정책에는 좀 역행하는 그런 네. 분위기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실제 요양병원 측의 반응 어떻습니까? 우선은 좀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와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이 포괄수까지 안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877원에서 그 성분이랑 제품별로 다른데 877원에서 1,015원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금액 안에서 약제를 네네. 처방해라. 그게 이제 포괄수까지에서 정한 그 기준 음. 금액이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비용은 이제 이것도 제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변동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2018년도 기준으로 가중 평균 가격이 성분 및 제형에 따라서 하루에 쓸 수 있는 비용이 1,292원에서 2,106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약값이 필요하다. 2018년 네, 기준으로. 원래 필요한 금액은 요 정도 하루에 필요한 금액이 이건데 이제 이 정도 금액이라고 치면은 포괄수까지 들어와 있는 그 877원에서 1,000원 정도의 그 가격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 환자로 넘어갈수록 이제 병용하는 그러니까 약을 2개 쓸 수도 있는 경우. 네, 약을 2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럼요. 거고. 그 반을 넘어서서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계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이게 수가 체계는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10월부터 아마 시행인 10월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근데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근데 뭐, 이미 벌써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종합병원에 가서 약을 타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체계 개편안이 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또 이 877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887원에서 1,015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 요양병원에 이제 보험 수가라든지 뭐 수가 체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그래도 좀 이익이다. 지금 그 안에서 그 부분만은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라는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게 지금 시행이 10월 달부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되고 나서 이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를 보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약 40%는 치매 어르신들입니다. 요양원은 60, 70%가 치매 어르신이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약을 드시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지금 당장은 수가 체계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를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중요한 고객을 놓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치매의 그 포괄수가제 혹은 일일 정액제 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더 크게는 이제 어떤 특정 질병 하나에 대해서 일정 치료비만 인정하는 그런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제도가 적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찬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평균적인 혹은 평균 이상의 비용을 갖다가 특정 질환에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특정 질환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질적인 치료를 보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사실은 70년대 때부터 의료보험 환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이 이미 되어 왔거든요. 거의 40여 년 가까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대상자이면서 조현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해서 병원을 다니시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외래에서는 뭐 하루에 8천 얼마, 또 입원을 하게 되면 뭐 얼마 해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 C 좋은 약들이 있어도 그냥 이분들한테는 C라고 하는 좋은 약이 있어도 할 수 없이 그냥 A 약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근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퍼센트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됐지만 또 그런 분들이 최소한의 그래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물론 있었지만 같은 동일한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치료 내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일 정액제 혹은 포괄수가제로 묶는 것이 사실 적정한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 중에서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 치매 환자분들한테 이런 치매 약제까지 포함해서 일일 정액으로 묶였을 때 이제 의료계에 이제 반발이 그래서 있었던 거죠. 좀 더 많이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보완책이 많이 나와야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사에서 봤는데 정신과 네. 쪽의 약제비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액수가로 묶여 있다가 네. 이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게 풀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게 풀렸는데 거의 한 30년 이상 30년 오랜 이상 기간 동안 걸려서 정액으로 묶여 있다가 그렇게 돼 있었죠. 그 요양병원 수가 개편화 기본적인 취지는 다들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만 치매 치료제의 일당 정액 수가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작용을 우려들 하셨고요. 근데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좀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모든 행위에 대한 그 평가 체계는 정해져 있는 보험 액수가 있습니다. 매년 거쳐지는 보험액이 있고 그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소위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책정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모두 다 분산이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얘기를 따지자면은 의료보험 자체에 대한 그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따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굳이 아니면은 되는데요. 아까 이제 단일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좀 고함량으로 아니면 병용으로 이렇게 써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특수 케이스만 좀 푸는 이런 방안은 어려운가요, 실제로? 이제 치매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혹은 그냥 치매 안심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를 약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 또 인지 재활 훈련, 또 여러 가지 인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운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값 문제가 숫자로 제시됐기 때문에 이제 가장 처음에 거론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매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요양 서비스의 내용, 또 질, 양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치매 치료비로서 산정이 돼야지 적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최근에 나오는 여러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약물 치료를 넘어서 인지 재활이라든지 운동요법, 작업요법들이 치매 환자들의 진행을 늦추고 여러 행동 문제나 인지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최소한 악화시키지 않는 많은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극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약제, 그 치매 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비약물적인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다 고려해서 이 치료비 산정에 좀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기타 의견. 또 제가 지금 김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그 비약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많은 환자분들의 그러니까 환자의 보호자분들의 요구가 있으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맞춤별 프로그램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뭐 노래 부르기라던가 약간 이런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분의 고학력의 수준의 그런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조금의 맞춤별 프로그램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의료진 쪽에서도 제가 또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 맞춤별 프로그램이 아마 그런 효과나 영향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뭐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와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약만 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그럼 선생님 저한테 또 다른 거 뭐 얘기해 주실 거 없어요? 매우 할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소위 병원에서 이제 그 공신력 있는 어떤 치료 방법으로서 그분한테 제공될 수 있는 비약물학적인 치료가 몇 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학회도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수가에서 이제 보험도 받으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많이 원하시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사들도 약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곧 2, 3년 안으로 아마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약물학적 치료법도 뭔가 함께 병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정부 지원, 아낌없는 최근에 뭐 학회에서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걸 급여하고 또 수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전에 박근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치매 환자분의 이제 가족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수가 부분도 이게 저희 뭐 제3차 그 치매 관리 종합 대책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을 수가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비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뭐 추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수정하거나 향후 뭐 이렇게 좀 적극 그런 부조리한 부분, 좀 불합리한 부분을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 쪽에서 네. 이 일을 제기한 이상 네. 한번 계속 모니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은 건의를 드릴 거고요. 의견을 계속 또 예. 드리게 될 거고. 또 그걸 또 받아주시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 얘기는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시간이 꽤 됐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매 정책 외에 또 뭐 치매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네,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가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이제 요양병원이나 그런 시설로 환자분들이 가는 이유가 특히나 경증 치매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돌봄 제공자가 없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마 의료계 쪽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집에서 그런 돌봄 제공자가 없이 그냥 집에서 있는 것보다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들어서 그만큼의 그런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은 게 그쪽에서 그런 폭행 사건이라던가 얼마 전에 발생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처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네, 함께 좀 처우 고민해야 개선 할 문제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찾아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적인 처우 개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권. 네.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보호자나 환자로부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인권에 노출된 그 침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금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방문했을 때 사실은 환자가 이렇게 또는 환자로부터나 아니면은 보호자로부터 그런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아마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네. 자, 사실 오늘 국가 치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박 교수님. 네, 뭐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 국가 책임제 방향성 저는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금물이지만 저희들이 그 불안해하는 것은 치매 안심센터가 아니라 치매 근심센터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치매 정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느 날 갑자기 갑작스럽게 관심을 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안입니다. 실제로 그 치매 안심센터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권 바뀌면 저희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국가의 근간이 이것을 계속하지 않는 한 흔들릴 수 있다는 정도의 지속성에 대한 비전이 좀 국가에서 좀 나와주시면은 좋겠고 치매 국가 책임제가 아니라 치매 국민 책임제로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또 네. 책임지고 끌고 갈. 네. 다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치매 정책은 굉장히 그 호흡이 길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짧은 종류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교육처럼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수십 년 후에야 나오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 의료 정책 중에서 치매 관련 정책들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치매 예방이라고 하는 말에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치매 예방하는 것이 어떤 삶의 목표, 어르신들의 삶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마치 학교의 목표가 좋은 훌륭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데 목표가 있어야지 유급 제로, 낙제 제로가 학교의 교훈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치매 예방을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삶의 어떤 가치, 질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고 그거의 방법으로서 치매라든지 건강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이제 방법의 하나여야 되지 목표 설정을 치매 예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죠. 성인병 하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것처럼 해서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치매 국가 책임제도 국가가 다 할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것보다는 치매 국민 책임제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또 저는 얼핏 치매 수비수 국가대표
그러면 수비는 국가가 하는데 공격은 누가 하냐? 그거는 각자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치매를 넘기 위한 그런 공격수가 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의 그런 어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제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자님.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지역사회 그런 치매에 대한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안심센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 지역사회에 센터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 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전에 뭐 해외에서는 서포터즈 같은 개념의 그런 치매에 대해서 치매 알림이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치매 파트너라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홍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왜냐면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너무 정부에만 요청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의료계에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 치매가 지금 젊은 나이에 생각하는 치매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의사들의 말을 정말 맹신하세요. 정말 하느님이처럼 의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런, 물론 이건 언론의 잘못도 있긴 한데, 그 방송에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찬 말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인지 프로그램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치매 예방 가능하고 뭐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은 좀 선생님이 한 말씀이 되게 큰 힘이 네네, 되니까. 이제 네. 또 의사분들 말이 딱 맞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9월 21일이 치매의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근데 치매는 어떤 특정한 병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뇌를 공격하는 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상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들에게 이 무서운 병을 잘 우선은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오는 병이다 쯤으로 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병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뭐 대표 중에 그 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죠. 음주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비만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습니다. 또 머리를 다치는 거라든지. 어쨌든 간에 뇌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사실은 뚜렷한 어느 것이 뇌를 정말 사랑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론적으로 뇌를 그래도 이렇게 뇌 속에 보면은 우리가 히포캄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저는 전 국민을 어느 연령 이상 되면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국민들에게 운동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정지법 개정안을 제가 사실은 내어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게 비록 하나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뇌를 보호하는 일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마시는 술을 좀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건강세를 부과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기금을 또 마련하는 길도 한번 열어보고 싶고, 또 하나 더 이 기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 재벌 병원들이 두 개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병원. 일본의 미쯔비시가 그런 병원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런 재벌들이 이 정도 병원을 잘 안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개벌병원은 그냥 그 흔한 종합병원을 사실은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세계적인 고민과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서 병원 연구하고 그게 그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는 데는 모든 국민의 다양한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여력이 충분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는 그 재벌 병원들에서는 적어도 치매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세계적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입니다. 예, 그렇지 정부로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 예. 치매 국가 책임제 다른 말은 아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매가 있어도 뭐 두렵지 않고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국가는 노력을 하겠지만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아마 만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치매 관련해서 있었던 정책들이 한꺼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박근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 치매 정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지방에 가게 되면 이 지방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예산 지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5대5의 예산 지원이지만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8대2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치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지금 시행됐지만 아주 시기적절하게 시행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서 뭐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시행됨으로 해서 몇십 년 후에는 그때 치매 국가 책임제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관리가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가 비록 이제 초창기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내실화를 꾸려낸다면 아마 좋은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고 치매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의 하는 정책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2년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의 관심 하에 치매 국민 책임제로 뭔가 긴 호흡으로 내실화를 다져가야 할 때인데요. 앞으로 치매 국가 정책을 세심하게 다져가는 과정에서 오늘 주고받은 다양한 의견들이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보며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